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기드 모파상의 여자의 일생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나흘 후에 그들을 마르세유에 데려다줄 대형 사륜마차가 도착했다. 첫날 밤을 불안으로 지낸 후에 잔은 이미 줄리앙과의 접촉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녀의 혐오감이 그들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할 정도까지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그의 키스와 부드러운 애무에 익숙해졌던 것이다. 그녀는 그를 미남이라고 생각했고 또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행복감과 즐거움을 느꼈다. 이별은 짧고 슬픔도 없었다. 남작 부인만이 흥분한 듯이 보였다. 마차가 떠나려고 할 때 그녀는 딸의 손에 납덩이처럼 무겁고 두툼한 돈지갑을 쥐어주면서 말했다. 이것으로 신부에게 필요한 자질구레한 비용에 쓰려무나. 잔은 그것을 받아서 주머니 속에 넣었다. 그리고 말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저녁 무렵에 줄리앙이 그녀에게 말했다. 당신 어머니가 준 그 지갑에 얼마나 들어있을까? 그녀는 더 이상 지갑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데 그것을 무릎 위에 쏟아놓았다. 많은 금화가 흩어졌다. 2000프랑이었다. 그녀는 손뼉을 쳤다.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녀는 돈을 다시 집어넣었다. 지독한 무더위 속을 일주일 동안 달린 후 그들은 마르세유에 도착했다. 다음 날은 아작시오를 경유해서 나폴리로 가는 작은 여객선인 루아루이호가 그들을 코르시카로 데려다 주었다. 코르시카, 밀림지대, 산적들, 산들, 나폴레옹의 고향. 잔에게는 자신이 아주 기분 좋게 꿈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현실에서 뛰쳐나온 듯이 여겨졌다. 가판 위에 나란히 서서 그들은 프로방스의 절벽들이 달리듯이 뒤로 스쳐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태양으로부터 쏟아져 내리는 타는 듯한 빛에 무감각하고 응결한 듯한 짙은 초록빛 바다는 지나칠 정도로 푸른 무한한 하늘 아래에 펼쳐져 있었다. 라스티크 영감의 배로 뱃놀이 갔었던 거 생각나세요? 그녀의 말에 그는 대답 대신 재빨리 그녀의 귀에 키스를 했다. 기선의 바퀴가 바다의 깊은 잠을 흔들어 놓으면서 물결을 헤치고 나아갔다. 그리고 뒤로 거품이 이는 긴 항적이 출렁이는 물결이 샴페인처럼 거품이 이는 창백하고 크고 길게 퍼진 물줄기가 끝없이 직선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배의 항로를 보여주고 있었다. 갑자기 앞쪽에서 불과 몇 길밖에 안 되는 곳에서 거대한 돌고래가 바다 위로 뛰어올랐다가 다시 곤두박질쳐 물속에 잠기더니 사라져버렸다. 무서움에 사로잡힌 잔은 비명을 지르며 줄리앙의 가슴에 뛰어들었다. 이내 그녀는 자신의 겁에 질린 행동에 웃음이 나왔다. 그러면서도 그 물고기가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불안해하며 바라보았다. 잠시 후에 그 물고기는 커다란 기계장치처럼 다시 솟아올랐다. 그러다가 다시 떨어지더니 또다시 나오곤 했다. 이번에는 2마리가 되었다가 3마리로 다시 6마리의 돌고래가 육중한 배 주위에서 뛰어올랐다. 그들은 왼쪽으로 지나갔다가 다시 배의 오른쪽으로 돌아왔고 어떤 때는 함께 어떤 때는 한 마리씩 차례로 마치 장난이나 술래잡기 하듯 즐겁게 뒷공무니를 쫓기도 했다. 또 공중에 곡선을 그리면서 껑충 뛰어올랐다가는 다시 일렬로 물속에 잠기는 것이었다. 잔은 거대하면서도 유연한 이 헤엄치는 자들이 나타날 때마다 몹시 마음이 설레었고 손뼉을 쳤으며 황홀감으로 전율했다. 그녀의 가슴도 그들처럼 어린애같이 미칠 듯한 기쁨으로 뛰었다. 갑자기 물고기들이 사라졌다.
한 번 더 아주 멀리 먼 바다에서 그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러고는 다시 볼 수 없었다. 자는 잠시 물고기들이 사라진 것에 섭섭함을 느꼈다. 저녁이 되었다. 고요함과 행복한 평화가 가득한 즐거운 저녁이었다. 바닷속에도 바위 위에도 한 가닥 미동도 없었다. 바다와 하늘의 이 무한한 휴식은 이제 더 이상 전율조차 일어나지 않는 마비된 인간의 영혼에까지 퍼져왔다. 거대한 태양이 저 멀리 보이지 않는 아프리카를 향해 가라앉고 있었다. 아프리카. 벌써 불같이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는 것 같은 그 타는 듯한 대지. 그러나 해가 졌을 때는 일종의 서늘한 애무 같은 것이 얼굴을 가볍게 스쳐갔다. 그들은 여객선 특유의 온갖 지루한 냄새가 나는 선실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두 사람은 망토로 몸을 감고 허리를 맞대고 가판 위에 길게 누웠다. 줄리 양은 곧 잠이 들었으나 자는 미지의 여행에 대한 동요로 눈을 뜨고 그대로 있었다. 타륜의 단조로운 소리가 그녀를 흔들어 놓았다. 그녀는 자기 위에 마치 남극의 청명한 하늘에 젖은 듯이 반짝거리는 아주 맑고 날카롭게 빛나는 별무리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아침이 밝아올 무렵에는 그녀도 깜빡 잠이 들었다가 소음과 사람들의 말소리에 잠이 깨었다. 선원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배를 청소하고 있었다. 그녀는 잠속에 깊이 빠져 꼼짝도 하지 않는 남편을 흔들었다.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자신의 손가락 끝까지 밴 소금내 나는 안개를 마음껏 들이마셨다. 어디를 둘러보나 바다였다. 그러나 배 앞쪽의 여명 속에서 아직은 어렴풋한 어떤 회색빛 나는 이상하고 뾰족하며 잘게 찢긴 듯한 어떤 주름덩어리 같은 것이 물결 위에 놓여 있는 듯 싶었다. 그것은 점점 더 분명하게 나타났다. 밝아진 하늘의 그 형상은 더욱 뚜렷해졌다. 뿔이 돋은 것 같은 이상한 선의 커다란 산맥이 솟아올랐다. 엷은 베일 같은 것으로 몸을 감싼 코르시카였다. 불쑥 튀어나온 모든 산봉우리들의 검은 그림자를 그리면서 뒤쪽에서 태양이 솟아올랐다. 그러자 모든 봉우리들은 타오르고 섬의 마지막 부분은 안개에 쌓여 흐릿한 채로 있었다. 소금기를 머금은 억센 바람은 구릿빛이 되었으며 마르고 작달막하고 딱딱하고 오므라든 늙고 작은 선장이 가판 위에 나타나 30년 동안의 호령에 목이 쉬고 질풍 속에서 소리를 질러왔기 때문에 지쳐버린 목소리로 잔에게 말했다. 저 냄새가 나십니까? 아닌 게 아니라 그녀는 어떤 강렬하고도 이상한 식물의 냄새, 야성적인 향기를 느끼고 있었다. 선장이 다시 말했다. 이런 향기를 풍기고 있는 것이 바로 코르시카랍니다, 부인. 저건 예쁜 여자에게서 나는 냄새지요. 20년 동안을 떠나 있다가도 5마일 밖에 바다까지 나오면 저 냄새를 안답니다. 그렇고 말고요. 그분도 저기 세인트 헬레나에서 고국의 냄새에 대해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내 일가이죠. 그분은 나폴레옹을 말합니다. 선장은 모자를 벗더니 코르시카를 향해 인사를 하고 저 멀리 태양을 건너 그의 일가인 포로가 된 위대한 황제에게 절을 했다. 자는 너무도 감동이 되어서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다. 이 뱃사람은 수평선을 향해 팔을 뻗으면서 말했다. 상기네르입니다. 줄리 양은 아내 곁에 서서 그녀의 허리를 안고 있었는데 두 사람 모두 그 선장이 가르쳐준 지점을 찾으려고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마침내 피라미드 모양을 한 몇 개의 바위를 발견했다. 배는 곧 무한하고 잔잔한 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우회를 하였다. 많은 높은 봉우리들에 둘러싸여 있었고 그 산의 낮은 경사는 이끼에 덮여 있는 듯이 보였다. 선장은 그 초록빛을 가리켰다. 관목지대이죠.
다가감에 따라 산들의 원형이 이따금 바닥이 보일 만큼 투명한 푸른 호수 속으로 들어가는 듯하고 천천히 나아가는 배는 뒤로 작아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갑자기 새하얀 마을이 만 깊숙이 물결치는 해안가 산들의 발치에 나타났다. 몇 척의 작은 이탈리아 배들이 해안에 닻을 내리고 있었다. 너더 척의 작은 배들은 로아루이호의 주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승객을 찾고 있었다. 짐을 챙기고 있던 줄리앙이 낮은 소리로 아내에게 물었다. 보이한테 20수만 주면 충분하지 않을까? 일주일 전부터 그는 줄곧 같은 질문을 했는데 그럴 때마다 그녀는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다소 짜증을 내며 이렇게 대답했다. 충분하게 주는 것인지 어떤지 정확하게 확신이 없을 때에는 넉넉하게 주세요. 그는 끊임없이 호텔의 주인이나 보이들, 마차꾼들이나 모든 장사꾼들하고 말다툼을 벌였다. 그리고 한바탕 궤변을 늘어놓은 덕택으로 얼마쯤 할인을 받게 되면 그는 두 손을 비비면서 자네에게 말하는 것이었다. 난 빼앗기는 것이 싫거든. 계산서가 오는 것을 볼 때마다 그녀는 틀림없이 남편이 조목조목 따지고들 잔소리를 미리부터 알고 있는 터라 몸을 떨었다. 그렇게 값을 깎는 것에 수치심을 느끼고 손바닥에 충분하지 못한 팁을 받아쥐고 남편을 곁눈질하는 하인들의 경멸하는 듯한 시선 때문에 머리끝까지 붉어지는 것이었다. 그는 또 그들을 육지에 내려놓은 뱃사공과 말다툼을 벌였다. 그녀가 육지에서 본 맨 첫 번째 나무는 종려나무였다. 그들은 광장의 한 구석에 있는 텅 빈 커다란 호텔로 내려가 점심을 주문했다. 디저트를 끝내고 잔이 마을을 돌아보기 위해 일어섰을 때 줄리앙이 두 팔로 그녀를 붙들고 그녀의 귀에 다정하게 속삭였다. 좀 자지 않겠소, 여보? 그녀는 깜짝 놀라 그대로 있었다. 자다니요? 하지만 난 전혀 피곤하지 않은걸요? 그가 그녀를 껴안았다. 난 당신을 원해요. 이해하겠소? 이틀이나. 그녀는 수치스러움에 얼굴이 빨개져 더듬거렸다. 아, 지금 말이에요? 하지만 남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대낮에 어떻게 방을 달라고 하겠어요. 아, 줄리앙, 제발. 그러나 그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난 호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어떻게 생각하든 조금도 개의치 않아요. 당신은 내가 그런 것을 거북하게 생각하는지 어떤지 알게 될 것이오. 그리고 그는 배를 눌렀다. 그녀는 눈을 내리뜨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영혼이나 육체 속에서는 남편의 이 끊임없는 욕정 앞에 언제나 반항하면서도 혐오감과 어쩔 수 없는 체념으로 모욕감을 느끼면서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어떤 야수적인 것,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 결국 불결 같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었다. 그녀의 관능은 아직 잠자고 있었다. 그러나 남편은 이제 그녀도 자신의 격정을 나누고 있는 것처럼 그녀를 다루고 있었다. 보이가 오자 줄리앙은 그에게 방으로 안내해달라고 청했다. 눈 속에까지 털이 무성한 진짜 코르시카인인 그 보이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방은 밤에만 준비된다고 주장하였다. 짜증이 난 줄리앙이 설명했다. 아냐, 당장. 우리는 여행에 지쳐서 쉬고 싶소. 그러자 보이의 수염 안으로 한 가닥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자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다. 1시간 후에 그들이 다시 내려왔을 때 그녀는 감히 조금 전에 만난 사람들 앞을 지나갈 수가 없었다. 그들이 틀림없이 등 뒤에서 조롱하고 쑥덕거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그녀는 이러한 미묘한 수치심이나 본능의 섬세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줄리앙을 마음속으로 원망했다. 그녀는 자신과 남편과의 사이에 어떤 베일이나 장애물 같은 것을 느꼈다. 두 사람은 절대로 영원 밑바닥까지는
사상의 밑바닥까지는 꿰뚫어 볼 수 없으리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함께 나란히 걸어가기도 하고 가끔 서로 껴안기도 하지만 결코 섞이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인간 각자의 정신적 존재는 삶에 있어서 영원히 고독한 채로 남아있으리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그들은 푸른만 깊숙이 숨겨져 있는 이 작은 마을, 산들이 장막처럼 둘러쳐져 있어서 거기까지는 바람이 좀처럼 불어오지 않는 큰 가마솥처럼 뜨거운 이 마을에서 사흘 동안 묵었다. 그러고 나서 자신들의 여행을 위한 여정이 정해졌다. 그들은 어떤 험한 길에서도 물러서지 않기 위해 말을 빌리기로 했다. 그래서 그들은 성미가 난폭해 보이는 눈을 가진 마르고 지칠 줄 모르는 2마리의 작은 코르시카산 종말을 빌려 어느 날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에 길을 떠났다. 노새를 탄 안내인이 그들을 수행하면서 2 사람을 위해 식료품을 날랐다. 이 미개한 고장에는 여인숙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만을 따라 길을 가다가 거대한 산 쪽으로 이르는 그다지 깊지 않은 계곡 속으로 들어갔다. 가끔 물이 거의 말라있는 계곡을 가로지르기도 했으나 개울 같아 보이는 것이 돌 밑에서 마치 숨겨진 짐승처럼 조심스럽게 졸졸 소리를 내고 움직이고 있었다. 황폐한 지붕은 아주 벌거벗은 것처럼 보였다. 비탈진 산허리는 키 큰 풀로 덮여 있었는데 이 타는 듯한 계절에 그것은 노란색을 띠고 있었다. 이따금 산악 주민들을 만나기도 했는데 그들은 걸어가기도 하고 작은 말을 타고 가거나 개처럼 큰 노새에 걸터 앉아 가기도 했다. 모두들 등에 장전한 총을 메고 있었는데 녹이 쓴 낡은 무기였지만 그들의 손에 있으면 위험한 것이기도 했다. 섬을 덮고 있는 향기를 뿜어내는 식물들의 그 강렬한 냄새가 공기를 텁텁하게 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길은 산에 길게 주름진 한가운데로 느리게 올라가고 있었다. 장밋빛이나 푸른 화강암의 산정은 광활한 풍경에 성경 같은 느낌을 주었다. 더 낮은 경사에 있는 거대한 밤나무 숲은 푸른 관목숲처럼 보였다. 수없이 솟아오른 땅의 굴곡은 이 지방에서는 상당히 거대한 것이었다. 안내인은 가파른 고지를 향해 손을 뻗어 이름을 말해주었다. 장과 줄리앙이 쳐다보았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마침내 산정에서 굴러떨어진 돌무더기 같은 회색빛 나는 그 무엇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마을이었다. 작은 화강암의 시골 마을이 거기에 걸려 있었다. 공중에 걸려 있는 진짜 새집처럼 거대한 산 위에 있었기 때문에 거의 보이지 않았다. 자는 천천히 걸어가는 이 긴 여행이 짜증이 났다. 좀 빨리 달려요. 그렇게 말하고는 자기 말에 박차를 가했다. 그녀는 남편이 자기 곁에서 달리는 소리가 나지 않아 뒤를 돌아보고는 미친 듯이 웃어대기 시작했다. 남편이 파랗게 질려서 말의 갈기에 매달려 이상스럽게 뛰어오르면서 달려오는 것이 보였기 때문이다. 그의 아름다움조차 그 잘생긴 기사의 얼굴이 그의 서투른 솜씨와 공포 때문에 더욱 우스꽝스럽게 보였던 것이다. 그들은 기분 좋은 속도로 달리기 시작했다. 길은 이제 망토처럼 온 언덕을 뒤덮고 있는 2개의 끝없는 덤불숲 사이로 뻗어 있었다. 이것이 밀림 관목지대, 들어갈 수 없는 밀림 간목지대였다. 푸른 떡갈나무, 노간주나무, 서양 소기나무, 유향나무, 갈매나무, 히드, 월계수, 도금냥, 회양목 등의 형상으로 이루어지고 그 사이로 얽혀 달라붙은 차무아리, 괴물 같은 고사리, 인동덩굴, 시스트, 로즈메리, 라벤더, 찔레 등이 머리카락처럼 얽혀 이어져 있었다. 마치 산등성이에 얽매인 풀 수 없는 머리칼을 내리뜨리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배가 고팠다.
안내인이 아름다운 샘 곁으로 그들을 안내했다. 그런 샘은 가파른 지방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바위 틈으로 나 있는 작은 구멍에서 흘러나오는 얼음같이 차가운 가느다랗고 둥근 물줄기가 지나가는 사람의 입에까지 그 가느다란 물줄기를 끌어오기 위해 가져다 놓은 밤나무 잎사귀 끝에서 흘러내리고 있었다. 자는 너무 행복했으나 희열에 넘친 소리를 지르지 않으려고 애를 쓰기도 했다. 그들은 다시 길을 떠나 사고뉴만을 우회하면서 내려가기 시작했다. 저녁 무렵에는 카르제지를 지나갔다. 그곳은 옛날에 고국에서 추방당한 그리스 망명객들의 무리들이 세운 마을이었다. 키가 크고 아름다운 처녀들이 우아한 허리에 긴 팔, 날씬하면서도 신비스럽게 크고 맵시 있는 몸매의 처녀들이 우물 곁에 떼지어 모여 있었다. 줄리 양이 그들에게 안녕하세요 하고 소리치자 처녀들은 버려진 고국의 좋아있는 언어와 매력적인 음성으로 대답했다. 피아나에 이르자 옛날에 외진 지방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룻밤 잠자리를 청해야만 했다. 자는 줄리앙이 두드린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면서 기쁨으로 몸을 떨었다. 아, 이것이야말로 진짜 여행이다. 인적이 없는 길에서 뜻밖의 일들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 그들은 젊은 부부를 만났다. 교주가 신이 보내온 손님을 맞아들이듯 그들을 맞아들였다. 그들은 옥수수짚을 넣은 매트 위에서 잠을 잤다. 벌레 먹은 낡은 집이었다. 대들보를 파먹는 기다란 좀조개 벌레가 돌아다녀 집의 온 뼈대에서는 삐걱삐걱 소리가 나고 살아서 한숨을 짓는 것 같았다. 그들은 해가 떠오를 때 출발하여 이윽고 숲 앞에서 자줏빛 화강암에 진짜 숲에 다다라 걸음을 멈추었다. 뾰족한 산봉우리, 원주, 작은 종루들, 그리고 세월과 자연을 갉아먹은 바람과 바다의 안개로 해서 만들어진 갖가지 이상한 모양의 놀라운 귀암괴석의 숲이었다. 300m나 되는 가느다란 것, 둥근 것, 꼬불꼬불한 것, 갈고리 모양으로 굽은 것, 기형의 것, 기상천외한 것, 환상적인 것 등 이러한 귀암괴석들이 나무들, 식물들, 짐승들, 기념물들, 사람들, 법의를 입은 수도승들, 뿌리 돋친 악마들, 엄청나게 큰 새들처럼 보이는 것이었다. 온통 괴물 같은 물이 어떤 괴상한 신의 원한에 의해 화석이 된 악몽에 나오는 동물물이었다. 자는 심장이 졸아드는 것 같아 더 이상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줄리앙의 손을 잡았다. 이 온갖 것의 아름다움 앞에서 그녀는 사랑하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혔던 것이다. 그리고 갑자기 이 혼란에서 벗어났을 때 그들은 붉은 화강암이 피를 흘리는 듯한 벽으로 온통 에워싼 새로운 만을 발견했다. 푸른 바닷속에는 그 진홍빛 바위들이 그림자를 던지고 있었다. 잔이 더듬거리며 말했다. 아, 줄리앙. 다른 말이 나오지 않았다. 너무나 감탄하고 감동되어서 목이 메고 눈에서는 두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남편은 그녀를 쳐다보며 깜짝 놀라 이렇게 물었다. 무슨 일이오, 여보? 그녀는 뺨을 닦으면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러고는 다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경성이에요. 모르겠어요. 감동스러웠나 봐요. 너무 행복해서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흥분돼요. 그는 아내의 이러한 흥분을 이해하지 못했다. 어떤 열광이 재앙처럼 감동을 시키고 붙잡을 수 없는 어떤 감정이 마음을 변화시키고 기쁨과 절망에 괴로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미칠 듯이 감격해하는 이 존재의 동요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한 눈물이 그에게는 우습게 보였다. 그리고 험한 길에 온 정신이 팔려 당신 말에나 신경 쓰는 게 좋겠소.
하고 말했다. 거의 빠져나가기 불가능한 길로 해서 그들은 이 만 속으로 내려갔다. 그러고는 오른쪽으로 돌아 오타의 어두운 계곡을 기어오르려고 했다. 그러나 오솔길은 몹시 험난해 보였으므로 줄리앙이 제안했다. 걸어서 올라가는 것이 어떨까? 그녀로서는 더 바랄 나위도 없었다. 조금 전에 감동을 맛본 후라 그녀는 그와 단둘이 걸어간다는데 황홀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내인은 노새와 말을 끌고 앞서 나가고 그들은 천천히 뒤따라 걸어갔다. 꼭대기에서 밑바닥까지 균열이 간 산이 길을 열어주었다. 오솔길은 그 틈새로 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두 개의 커다란 벽 사이에 끼인 골짜기의 밑바닥을 따라갔다. 그리고 거친 급류가 이 틈바구니로 흐르고 있었다. 공기는 차고 화강암은 검은색으로 보였으며 그 높은 꼭대기로 보이는 푸른 하늘은 사람을 놀라게 하고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현기증을 일게 했다. 갑자기 어떤 소리가 잔을 움찔하게 만들었다. 눈을 들어서 보니 거대한 새 한 마리가 구멍 속에서 날아올랐다. 독수리였다. 활짝 펼쳐진 날개는 우물 같은 양쪽 벽에 스칠 듯 했다. 독수리는 하늘 끝까지 날아올라 사라져버렸다. 더 깊이 들어갈수록 산의 균열은 이중으로 되어 있었다. 오솔길은 가파른 지그재그 모양으로 두 협곡 사이로 기어 올라갔다. 경쾌하고 들뜬 자는 앞서서 걸으면서 발치에 있는 조약돌을 굴려내리기도 하고 대담하게 낭떠러지 위에서 몸을 굽혀 심연 속을 내려다보기도 했다. 줄리앙은 약간 헐떡이면서 현기증이 날까 두려워 땅만 보면서 그녀를 따라갔다. 갑자기 태양이 그들을 적셨다. 그래서 그들은 지옥에서 빠져나왔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몹시 목이 말랐다. 습기 찬 발자국이 그들을 안내했고 돌이 무질서하게 놓여있는 곳을 지나 염소지기들이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움푹 팬 통 안으로 아주 가느다랗게 물길이 트인 샘이 있는 데까지 왔다. 양탄자 같은 이끼가 주위의 땅을 덮고 있었다. 자는 그 물을 마시기 위해 무릎을 꿇었다. 줄리앙도 그대로 했다. 그녀가 물의 시원함을 맛보고 있으려니까 줄리앙이 그녀의 허리를 잡고 나무수로 끝을 빼앗으려고 했다. 그녀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반항했다. 그래서 그들의 입술이 서로 싸움을 벌였고 서로 부딪히고 밀어냈다. 그들은 서로 가느다란 수도관 끝을 잡고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입으로 물었다. 그래서 차가운 물줄기는 쉴 새 없이 잡혔다가는 놓치고 끊겼다가는 다시 이어졌으며 그 물줄기는 얼굴과 목과 옷과 손에 물을 튀겼다. 진주 같은 물방울이 그들의 머리에서 반짝였다. 그리고 입맞춤이 물속에서 흘렀다. 갑자기 자는 사랑의 영감을 느꼈다. 그녀는 맑은 물을 입에 가득 물고 두 뺨을 한껏 부풀려 입술로 그의 목을 죽여주고 싶다는 것을 줄리앙이 느끼도록 했다. 그는 미소를 띠며 머리를 뒤로 젖히고 두 팔을 벌리고 목을 내밀었다. 그는 단숨에 이 생생한 육체의 샘물에서 물을 들이마셨다. 그 샘물은 그의 창자까지 타오르는 듯한 욕망을 불러일으켰다. 자는 여태까지 보이지 않던 애정으로 그에게 기댔다. 그녀의 심장이 고동쳤다. 가슴이 부풀어 올랐다. 그녀의 눈은 눈물에 젖어 부드러워진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아주 낮은 소리로 속삭였다. 줄리앙, 사랑해요. 그리고는 이번에는 자신이 남편을 끌어당기면서 몸을 뒤로 젖히고 부끄러움으로 빨개진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다. 줄리앙은 열정적으로 덮치듯이 그녀를 껴안았다. 그녀는 흥분된 듯한 기대 속에서 헐떡거리고 있었다. 그러자 갑자기 그녀가 비명을 질렀다. 벼락에 맞은 듯이 그녀는 자신이 불러들인 관능에 얻어맞았던 것이다.
두 사람은 오래 걸려서 언덕길의 꼭대기에 닿았다. 그토록 그녀는 가슴이 뛰고 기진맥진했던 것이다. 그들은 겨우 저녁때가 되어서야 에비자에 있는 안내인의 친척인 파올리 팔라브르티의 집에 도착했다. 그는 키가 크고 허리가 약간 구부정했으며 폐결핵 환자처럼 우울한 표정을 하고 있는 남자였다. 그는 그들을 방으로 안내했다. 장식이 없는 돌로 지은 초라한 방이었지만 우아한 것이 무시되고 있는 이 지방에서는 그래도 아름다운 방이었다. 그 사람은 프랑스 말과 이탈리아 말이 뒤섞인 코르시카 사투리로 그들을 맞아들이는 기쁨을 이야기했다. 그때 맑은 음성이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갈색 머리에 새까맣고 커다란 눈, 햇볕에 그을린 따뜻한 살결, 날씬한 허리, 항상 웃고 있어서 이가 줄곧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자그마한 몸집의 여자가 뛰어들어 잔을 껴안고 줄리앙의 손을 흔들어대며 연거푸 말했다. 안녕하세요, 부인.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 여자는 한쪽 발로 두 사람의 모자와 쇼를 받아들고 모든 것을 정돈했다. 다른 팔은 붕대를 감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고는 남편에게 저녁 식사 때까지 이분들을 안내해드리세요. 하고 말하고는 모두들 밖으로 나가게 했다. 팔라브르트 씨는 곧 아내의 말에 따라 두 젊은이 사이에 끼어들어 마을을 보여주었다. 그는 발걸음도 말소리도 질질 끌었다. 가끔 기침을 하면서 이런 말을 되풀이했다. 계곡의 찬 공기가 내 가슴까지 스며들어서요. 그는 엄청나게 큰 밤나무 아래로 난 외진 오솔길로 그들을 안내했다. 갑자기 그는 걸음을 멈추더니 단조로운 말투로 말했다. 바로 여기가 내 사촌인 장 리날디가 마티로리에게 살해당한 곳입니다. 자, 나는 여기 있었고 장은 아주 가까이에 있었는데 그때 마티가 우리에게서 10발짝 되는 곳에 나타났습니다. 장, 알베르타 체스에는 가지 마라 하고 그가 소리쳤어요. 가지 말아라, 장. 그러지 않으면 난 너를 죽여버릴 테다. 그것을 내게 경고해 둔다. 나는 장의 팔을 잡았습니다. 가지 말게, 장. 그는 꼭 그렇게 할 거야. 둘이 함께 따라다니던 폴리나 시나쿠피라는 처녀 때문이었지요. 그러나 장은 외치기 시작했어요. 나는 갈 테다. 마티, 넌 나를 막지 못해. 그러자 마티가 총을 내리더니 내가 총을 겨눌 새도 없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장은 줄넘기를 하는 어린애처럼 두 발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고는 제 몸 위로 곧장 떨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내 총을 놓쳐서 저기 보이는 커다란 밤나무 있는 데까지 굴러가고 말았어요. 장은 입을 크게 벌리고 있었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그는 죽어버렸던 거예요. 두 젊은이는 멍하니 침착한 이 범죄의 증인을 바라보았다. 잔이 물었다. 그럼 살인자는요? 파올리 팔라브르티는 오랫동안 기침을 하고 나서 말을 계속했다. 그는 산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 해에 내 형이 그자를 죽였습니다. 아시겠죠? 내 형인 필립 팔라브르티는 산적입니다. 잔은 몸서리를 쳤다. 당신의 형이라고요? 산적이라고요? 온화한 코르시카인의 눈에는 어떤 자랑스런 빛이 번뜩였다. 내 부인, 그는 유명한 사람이었지요. 6명의 헌병을 한꺼번에 쓰러뜨리기도 했어요. 니콜라 모랄리와 함께 죽었답니다. 그때 그들은 니올로에서 포위를 당하고 엿새 동안 싸운 뒤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었지요. 그러고 나서 그는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덧붙였다. 이 지방에서는
그것이 동치기지요. 그 말투는 골짜기의 바람은 차갑지요 하고 말할 때와 똑같은 어조였다. 그들은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돌아왔다. 그 자그마한 코르시카 여자는 그들을 마치 20년 전부터 알아왔던 사람처럼 대했다. 한 가닥 불안이 잔을 휩쌌다. 그녀가 샘터에 있기 위해서 느꼈던 그 이상하고도 격렬한 관능의 동요를 줄리앙의 팔 안에서 다시 느낄 수 있을까? 방에 둘만 있게 되었을 때 그녀는 그의 키스를 받으면서 또 여전히 무감각한 채 있게 되지는 않을까 하고 불안해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곧 안심했다. 그것은 그녀가 사랑을 느낀 첫날 밤이 되었던 것이다. 이튿날 출발할 시각에 그녀는 자기로서는 새로운 행복이 시작된 것처럼 여겨지는 이 보잘것없는 오두막집을 떠날 마음이 나지 않았다. 그녀는 자그마한 이 집주인의 아내를 방으로 들어오게 해서 그녀에게 선물을 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밝히면서 돌아가면 파리에서 그녀에게 기념품을 보내겠노라고 말했는데 그녀가 그것을 거절하며 화까지 내면서 주장했다. 기념품, 거기에 그녀는 거의 미신적인 관념까지 갖고 있었다. 젊은 코르시카 여자는 받기 싫다고 오랫동안 맞서다가 마지못해 승낙했다. 그러시다면 작은 권총을 하나 보내주세요. 아주 작은 걸로요. 자는 눈을 크게 떴다. 그 여자는 아주 낮은 소리로 귀 가까이에 대고 마치 달콤하고 은밀한 비밀을 고백하듯이 이렇게 덧붙였다. 시동생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고는 웃으면서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팔에 감겼던 붕대를 재빨리 풀고 단도에 여기저기 찔렸으나 거의 상처가 아물어가는 포동포동하게 살찐 하얀 팔을 보여주었다. 만일 내가 그자만큼 힘이 세지 않았더라면 그는 나를 죽였을 거예요. 하고 그녀가 말했다. 남편은 질투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나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는 병자예요. 그래서 피가 끓어오르지 않지요. 게다가 나는 정숙한 여자랍니다. 부인, 그러나 시동생은 남들이 말하는 소리를 모두 그대로 믿습니다. 그는 내 남편 대신 질투를 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 일이 또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작은 권총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난 안심이 될 겁니다. 틀림없이 복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는 권총을 보내주겠노라고 약속하고 자기의 새 친구를 다정하게 포옹하고 나서 다시 길을 떠났다. 나머지 여정은 꿈과 같았고 끝없는 포옹, 애무의 도치였다.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풍경도 사람도 그녀가 멈추었던 장소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줄리앙만을 쳐다보았다. 그러자 어리석은 사랑의 희롱에 어린애같이 즐거운 친밀한 관계가 시작되었다. 그것은 쓸데없는 달콤하고 시시한 말들을 주고받고 두 사람의 입술이 서로 좋아하는 그들 육체의 그 모든 굽이, 주위, 주름에 귀여운 이름을 붙여서 서로 부르는 그러한 짓이었다. 자는 오른쪽으로 누워 잠자기 때문에 잠에서 깨어보면 종종 왼쪽 유방이 밖으로 비어져 나올 때가 있었다. 줄리앙은 그것을 눈여겨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외박하는 신사라고 부르고 다른 쪽을 기둥서방이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분홍빛 젖꼭지가 키스에 대해 더 민감한 듯이 보였기 때문이었다. 두 유방 사이의 깊은 고랑은 어머니의 산책길이라고 불렀다. 그가 쉴 새 없이 그곳을 더듬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욱 은밀한 다른 길은 오타의 계곡을 연상해서 다마스커스의 길이라고 명명했다. 바스티아에 도착하자 안내인에게 임금을 지불해야만 했다. 줄리앙이 주머니 속을 여기저기 뒤졌다. 필요한 돈을 찾지 못하자 잔에게 말했다. 당신은 어머니에게서 받은 2000프랑을 쓰지 않을 테니까 내가 맡고 있게 그걸 주구려. 내 허리띠 속에 넣으면 더욱 안전할 테고 또 나는
환전하는 수고도 덜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지갑을 건네주었다. 그들은 리브르에 도착하여 프로렌스와 제노바를 구경하고 그리고 코리뉴시 전체를 구경하였다. 북서풍이 부는 어느 날 그들은 마르세유로 돌아왔다. 레페프를 떠난 지 2달이 흘렀다. 10월 15일이었다. 자는 저 멀리 노르망디로부터 불어오는 것 같은 찬바람에 사로잡혀 기분이 우울했다. 줄리앙은 얼마 전부터 변한 듯 피곤해하고 모든 일에 무관심해진 것 같았다. 그리고 그녀는 알지 못할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녀는 태양이 빛나는 훌륭한 이 지방을 떠날 결심이 서지 않아 돌아가는 날짜를 나흘이나 늦추었다. 그녀는 행복의 일주를 막 끝마친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그들은 마침내 마르세유를 출발했다. 그들은 레페풀의 결정적인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물건을 파리에서 사들이기로 되어 있었다. 자는 어머니가 주신 선물 덕분에 가지가지 놀랄 만큼 훌륭하고 우아한 것들을 가지고 갈 생각을 하니 즐거웠다. 그녀가 첫 번째로 생각한 물건은 에비자의 그 젊은 코르시카 여자에게 약속한 권총이었다. 파리에 도착한 이튿날 그녀는 줄리앙에게 말했다. 여보, 쇼핑을 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내주신 돈을 돌려주시겠어요? 그는 못마땅한 얼굴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얼마나 필요하오? 그녀는 깜짝 놀라 더듬거렸다. 저 얼마든지 좋아요. 그가 다시 말했다. 100프랑 주겠소. 아무데나 쓰지 말아요. 그녀는 놀라고 당황해서 무엇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마침내 그녀가 주저하며 말했다. 하지만 제가 그 돈을 당신에게 맡긴 것은... 그는 그녀의 말을 가로챘다. 그래요. 그렇고 말고요. 당신 주머니에 있으나 내 주머니에 있으나 똑같은 지갑을 우리가 가지게 된 이상 상관없지 않소? 그걸 주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오. 그렇지 않소? 내가 100프랑을 당신에게 주었으니 말이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못하고 금화 5잎을 받았다. 그러나 감히 더 달라고 말할 용기도 없었다. 그래서 권총 이외에는 아무것도 사지 못했다. 일주일 후에 그들은 레페풀로 돌아가기 위해 길을 떠났다.